안녕하세요. 농촌경정군의 유찬입니다. 먼저 좋은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앞선 발표 3개를 듣다 보니까 순서랑 내용을 약간 바꿀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좀 겹치는 게 많아서 그런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일본과에서 나왔던 결국 공익경직불제기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생각을 더하는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한국 농업이 지속 가능하겠냐라는 우려랑 문제 제기는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아까 앞선 얘기도 나왔지만 개헌론이라든가 이른바 공익경직불제 개편론이, 그리고 최근 이제 들불처럼 퍼지고 있죠. 농민수당 모두 이런 문제를 우려하여서 이루어진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 단계 노리는 나가는 것은 둘째치고 거긴 아직 미치지 못했고, 그 전에 그 밑에 깔려있는 몇 가지 기초가 되는 개념들마저도 아직은 좀 튼튼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나름대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고자 이 좀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상황에서 봤을 때 드는 의문은 그거였습니다. 보통 지속가능성 얘기를 할 때 경제, 사회, 환경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 근본적으로 이 3가지 측면이 같이 갈 수 없는 것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얘기냐? 농민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경제학 얘기까지 갈 것도 없이 하여간 자기가 갖고 있는 땅에서 자기가 쓸 수 있는 수단을 써갖고 돈을 많이 벌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집약화, 고투입 농법 이런 식으로 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가 늘어나고, 그리고 최근에 몇 년 동안 가축질병 문제 늘어나고 식품 안전성 문제 계속 불거지고 소비자들이 불만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얘기를 뒤집어 보면은 또 똑같이 성립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과장 보태서 소비자분들께 여쭤보면 어떤 농산물 원하세요? 그럼 이러시죠. 맛있고 신선하고 이왕이면 친환경으로 하고 동물 복지도 지켰으면 좋겠고 이 중에 저렴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농민분한테 똑같이 드리면은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품값도 안 나와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얘기 같습니다. 근데 이 품값도 안 나요가 저는 많은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서 결국 이런 품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비용이 됐든 자기 노력이 됐든 어떤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뭔가를 더 한다는 얘기인데, 그거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결국 정책 대상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품값이란 말에서 나오지만 돈도 중요하지만 돈은 전부가 아니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마지막 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앞에서 많이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그동안 정책이란 게, 근데 이제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그동안의 농정이란 것이 이런 3가지가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을 치유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런 불화를 더 깊게 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속 가능성에 일명 초점을 맞춰서 진행된 정책이었다고 하고 분명히 성과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것이 이런 외형적인 성장이 실질 농가서도 이어졌느냐, 그런 문제에서 분명히 한계가 있고, 오히려 사회와 환경 지속 가능성이 약화됐다는 그 대가가 더 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제 경제 발전론 같은 데 보면은 경제가 어쨌든 발전을 하면은 농업 부문이 전체 파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듭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최근 자료를 보면은 GDP 대비 농림업 부분의 비중이 2%, 고용이 한 2.5%였습니다. 작죠. 그래서 일명 사양산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 하나고, 근데 또 하나 문제는 그거에 더해서 기름을 붓는 것은 이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나온 얘기였지만 이제 이것도 역시 국민의식 조사결과 나온 얘기인데, 똑같은 질문을 해도 농업인과 도시민이 생각하는 온도차가 참 다르다는 점을 위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 그림은 이제 이 국민의식 조사를 200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16년까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18년도 결과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점선을 보면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하여간 안전한 식품을 계속 공급해달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붉은색 실선과 비교를 해보면은 대강 이런 시그널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 식량도 중요한데 이거는 좀 덜 중요해지고, 내지는 이건 이제 기본 옵션이고, 그리고 환경도 최소한 지금보다 나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관광 및 휴식, 이제 농업이나 농촌을 생산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보냐, 소비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보는 그러한 관점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까다로운 얘기, 즉 소비자가, 납세자가 점점 더 까다로워졌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넘어가고요.
근데 이런 까다로워지는 게 어떡하느냐, 이것도 약간 좀 형태가 다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얘기를 좀 뽑아봤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 소비 관심사가 투영되는 것이 언론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그 기사를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몇 가지 예시만 소개를 드렸는데 왼쪽 위에 있는 것이 결국 식량 안보나 식량 자급이라는 얘기를 한번 검색을 해본 결과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2000년대 중후반에 에그플레이션을 제외하면은 일종의 스테디셀러입니다. 계속 관심이 있고, 하지만 이제 변화가 오니까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기능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최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10년 전, 20년 전부터 좀 두드러지는 기능이 결국 식품 안전이나 이제 친환경 농업, 농업 환경 이런 얘기들 같습니다. 비교적 이전부터 관심이 생기기 시작해서 쫙 늘어나고 있는 새로운 수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류는 지금 도시농업을 하나만 해놨는데 정말로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아직은 관심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정말 중요해질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속하는 수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말씀드린 도시농업을 포함하는 사회적 농업, 동물복지, 생물 다양성 이런 논의들이 아마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정책이 어떤 식으로 이걸 악화시켰느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거는 과거 30년 정도 농정의 방향을 남대로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 여기서 이제 시차 이론이라는 걸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 용어는 나눠드린 자료의 표 2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는 모든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냐? 첫 번째는 고투익 농법을 쓰다 보니까 이제 환경 부하가 대단히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명 선택과 집중을 했죠. 전업농을 키우든 대농을 키우든.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 농가가 여기서 정책 대상 우선순위가 밀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가진 땅이 없으니 데이터를 봐도 자료를 분석해도 나오지만 이런 작은 농가들이 단위 면적으로 환산하면은 부가가치가 훨씬 높고 그리고 노동이 됐든 투입제가 됐든 집약도가 높습니다. 결국 내가 가진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쥐어짜서 뭔가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시 환경 부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 환경 문제도 있고 결국 죄송합니다. 결국 소비자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하는 기능은 발현이 안 되고 오히려 다른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대단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간극이 심화되면서 사회적인 지속 가능성마저 악화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온 이제 주로 공익적 기능에 쓰는 용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시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연원을 살펴보면 조금 다르죠. 죄송합니다. 여기 약간 점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보면 알겠지만 이 연원은 사실 농산물 개방 때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논리가 뭐였냐? 수익국 입장에서 철저히 이걸 했죠. 그래서 농업이란 게 이렇게 우리가 농산물 생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여러 가지 기능을 했다. 근데 당시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중요한 기능을 했다는 점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저는 생각하기에는 당시에는 타당성을 지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 당시 논의를 이용한 것으로 발목을 잡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다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육하 원칙으로 한번 이걸 정리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문제를 다 다룰 수는 없고 왜, 무엇을, 누가 이 얘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개방한 논쟁 당시에 등장한 개념이고 2001년에 OECD에서 이걸 잠정적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개념은 결국 결합생산성, 외부역과 공공재였는데 초창기에는 이제 주로 결합생산성 얘기를 하다가 한 2008년, 9년부터는 이제 공공재 얘기로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공공재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그동안 관심을 맞췄던 것은 외부효과, 특히 긍정적 외부효과 또는 이제 이른바 순기능을 이만큼이나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주로 해왔던 것이죠.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쌓여온 역기능은 왜 얘기를 하느냐. 농업계에서 바라보는 것은 순기능이지만 정말 소비자들이 접하고 자기들이 간헐적으로 겪는 건 역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하는 얘기랑 우리가 보는 게 다른데? 이런 얘기가 하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안병일 교수님도 앞에서 좀 간략하게 요약해 주셨지만 농업의 가치평가라는 것이 그동안 이런 방식을 보면은 농업 부문이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만큼을 해왔으니까 여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줘야 된다는 논리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와닿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만큼 해왔으니까 어느 정도를 줘야 된다가 아니고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잘한 것도 많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사실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고쳐나가려 그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종잣돈을 마련해달라. 즉 안 교수님께서는 사회적 보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기서 사회적 투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국 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론적으로 보완이 필요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여기서 조금 더 이걸 좀 뒷받침할 수 있는 논의가 결국 재생산성 이론이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론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여기서 좀 시간이 없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기존 지속 가능성 이론을 좀 한계를 넘어서고자 나온 이론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느냐? 기존 지속 가능성 이론에서 더해갖고 이제 그 한계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지속 가능성 얘기, 뭐 SDG 이런 거에는 좀 약간 상대적이 계속 변하는데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결국 생산적인 것과 재생산적인 걸 나눠서 결국 생산적인 것만을 평가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말을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 돌아간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안병희 선생님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막스가 얘기했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얘기죠. 결국 사용가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환가치가 낮기 때문에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외부 효과와 시장 실패로 이루어지는 원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얘기한다면은 결국 사람들은 가격표를 붙일 수 있는 생산적인 노동만을 중시하지 이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도 없고 굳이 이게 시장도 없는데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싶은 비생산적인 노동을 계속 무시해왔고 그 악순환이 쌓여서 지금의 지경에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접근을 해서 한다면은 지금 인간의 생산 과정과 소비 과정을 아우르는 생산적 영역에서만을 따질 게 아니라 즉 그 앞뒤에 있는 자연이란 걸 그냥 이용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공동 행위자로 인정을 하자라는 얘기까지 다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보다 좀 더 강해지는 얘기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 환경 측면의 지속 가능성을 좀 더 살릴 수 있겠다. 그리고 생산 영역으로 들어가더라도 결국 그래 가격표가 붙는 행동만이 아니라 꼭 필요하지만 평가받지 못하는 활동이 장기적으로는 정말 중요하다. 이것도 같이 아울러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이런 영역에서 대표적인 게 가사노동이나 아니면 최근에 좀 시끄러운 맥락은 아니지만 페미니즘 얘기까지도 여기에 엮일 수 있습니다. 결국 지불되지 않은 노동, 언페이드 레이버라는 개념을 여기에 끌어넣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 이론을 끌어오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첫 번째는 이런 속성이나 아니면 개념 자체에서 재생산성 이론과 다원적 기능 자체가 매우 밀접한 매우 가깝기 때문에 바로 이것으로 뒷받침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외부에서는 비판 중에 흔히 나오는 것이 야 농업부문만 무슨 다원적 기능이 있냐? 그건 아니다.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인데 그걸 인정할 수 있습니다. 뭐냐? 결국 재생산성 이런 것은 농업만이 모든 부분에 얽혀있는 얘기고 그래서 범용성을 지니는 건데 그중에서 농업부문에서 가장 논의가 되고 있고 실효성인 방안이 다원적 기능이다. 이런 식으로 이걸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편의상 세 단계로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왼쪽 위를 보면은 결국 영농 방식을 좀 환경 부하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자는 게 첫 단계입니다. 즉 지속 가능성 농법을 도입해서 다원적 기능을 늘릴 수 있는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얘기고요. 이렇게 되면 아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근데 아까 임정비 교수님이 뭐 이렇게 지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하나의 예고 농업회의소나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사람들이 건건히 만날 수 없습니다. 공공 부문에서 이런 시그널들을 전해주고 아까 소비자 국민시초 결과에서 본 것처럼 그 얘기를 다시 전해주는 기능 그것을 결국 공공 부문에서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이 어느 정도 퍼진다 그러면은 결국 이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까지 이런 것처럼 사후적 지원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농업 부분이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이걸 고치려 그러는데 지금 여건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 힘으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변화를 기대하고 사회에 가져올 효과를 기대해서 사회적으로 미리 투자를 하자. 즉 리뮤너레이션을 넘어서 사회적 투자 개념으로 이것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여기서 좀 직불장에 엮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이게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에 나와 있는 6가지 기능입니다. 순기능만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역기능까지도 우리는 인정을 하겠다. 이것을 줄이는 것도 다원적 기능을 늘리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이쪽입니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아까 수요에서 보였듯이 지금 당장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앞으로 중요해질 부분까지 아우르는 식으로 이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패러다임이 좋긴 하지만 이건 모두가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그림 6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 양쪽 끝에 있는 집단 있어요. 농사를 크게 짓든 다른 활동을 많이 하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근데 그런 분들 만나보시면 이런 활동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나 너무 바빠요거나 내가 고돈 받으려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얘기 같거든요. 그 아래쪽에 있는 좀 이른바 소농이라는 분들은 좀 왔다 갔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이 공익 다원적 기능 영역을 한정을 했을 때는 우선순위는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른바 대농이라고 하는 집단은 공익형식불제 논의에서는 일단 밀어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분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최소한 이런 분들은 식량 생산이 이런 다른 쪽에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로컬 퍼블릭 굿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지역마다 할 수 있는 게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기준도 다 다르고 모든 게 다릅니다. 따라서 이게 함의하는 바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익형식불제라는 얘기를 할 때는 이것은 국가 수준에서 가져갈 수 있는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역, 그것도 매우 작은 지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드린 얘기인데, 그래서 이 분들의 얘기는 결국 액터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밖에 동기와 역량이 모두 들어가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기는 사실 뭐 외적 동기, 내적 동기 이렇게 나누는데 자기 신념이나 이런 걸 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외적 동기도 여러 가지는 아니지만 결국 단가가 얼마니, 돈을 얼마 주니 얘기는 중요하지만 외적 동기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돈이 중요하지만 돈만 갖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더라도 하고 싶더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교육 같은 얘기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까 표의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성숙시간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보령의 장현마을 가서 좀 분들 말씀을 드렸었는데 충남 농업생태환경 프로에 참여하신 분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년 정도 하니까 내가 뭘 좀 알겠는데 사업이 끝나버렸다. 전 이 말이 대단히 많은 걸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정책 대상이 되는 분들도 그렇고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도 이거는 적어도 7, 8년은 해야 뭐가 보일까 말까 겁니다. 그거를 참아야죠. 아마 좀 속되게 표현하겠습니다. 가시적 성과, 뽀대 안 나는 정책일 겁니다. 그렇더라도 이것을 길게 가져가야지 어떤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